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역사적인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평양 방문을 통해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얻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따라 평양으로 향합니다. 오전 10시 평양 순안국제비행장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오후에 곧바로 첫 회담을 시작하며 한두 차례 회담을 추가로 가진 뒤 9.19 평양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동신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남북이 서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역사를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중앙통신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미리 알렸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남북이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개발 카드가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회담 직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대북 제재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에는 제재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만남이 오늘 평양에서 이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만납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 회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하면 첫날부터 곧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그만큼 이번 만남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 문제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북한의 입장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JTBC는 오늘 종일 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일정으로 또 어떤 형식으로 회담이 진행될지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8시쯤 청와대를 나섭니다. 이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평양을 방문해 오후부터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습니다. 적어도 2차례 이상 공식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정상회담 때와 달리 관례와 격식을 최대한 빼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데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단독 확대 회담 같은 외교 의전도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실사구시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가 비핵화라고 직접 밝히면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하는 등 무거운 마음도 내비쳤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평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 평양으로 떠납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를 촉진시켜야 하는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서준 기자, 현재 청와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이동을 할 헬기는 아직 청와대 경내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전 8시쯤에 이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수행원들은 조금 전에 이 버스를 타고 이미 성남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이 청와대 부근에 도착을 해서 이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 도착한 그 다음 날 각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번째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두 정상이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제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까지 두 차례 걸쳐서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남북 관계의 발전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그리고 NLL의 평화 수역화 등 군사적 긴장 완화입니다. 그동안 상당한 협의가 꽤 깊이 있게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 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입니다. 네, 이서준 기자가 크게 세 가지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리했습니다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 문제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비핵화 관련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진전 또 합의가 나올지 묻는 질문에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통큰 결단을 끌어내지 못하면은 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도 풀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준비한 중재 카드 뭘까요? 일단은 경제인들을 방북 수행원단에 포함시켜서 북측과 직접 면담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당장 경제 협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비핵화를 통해서 이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등 이 남북 경협에 대한 논의와 연구부터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확실한 남북 경협에 대한 약속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합니다.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오전 10시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공식 환영 행사와 오찬이 먼저 진행된 뒤에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첫 번째 회담을 하게 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를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만남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 성남의 서울공항을 출발해서 오전 10시에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김 위원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이 공항에서 직접 영접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2000년 평양 정상회담 땐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직접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방금 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안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진행되고 곧바로 숙소로 이동하게 될 텐데 오찬을 한 뒤에는 두 정상이 회담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나면 오찬을 갖고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첫날은 우리 대통령이 북측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상회담은 둘째 날부터 했는데요. 이번엔 이런 절차를 걷어내고 첫날부터 곧바로 정상 간 회담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만큼 실질적인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첫 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별도의 일정을 갖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설주 여사와 동행을 하게 되겠죠? 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여기에 이설주 여사가 동행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별 수행원들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특히 4대 그룹 임원을 비롯한 경제인들은 북한의 경제를 맡고 있는 이용남 내각 부총리를 만납니다. 첫째 날 정상회담 뒤엔 환영 예술 공연과 환영 만찬이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지코와 A 등이 답례 공연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둘째 날 오전까지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경우에 따라 오후까지 회담이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날엔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매체들도 평화 통일을 언급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적인 남북 순회 상봉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다고 미리 알렸습니다. 그동안 시차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동안 시차를 두고 정상회담 소식을 공개해온 관행을 깬 겁니다.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시에는 오후 5시에 첫 보도가 나왔고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소식은 오후 3시에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는 화해협력과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라는 제목의 기사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함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힘과 지혜를 합쳐 통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선언의 성과라며 화해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북의 확고한 입장이라고도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어느 선까지 끌어내느냐입니다. 그럼 우리의 카드는 무엇이냐? 경제개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남북이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비핵화를 전제로 이 경제개발 카드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남북의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같은 구상이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며 이용남 북한 경제담당 내각부총리와 이야기하면서 공동 연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북한이 2016년에 제시한 경제개발 계획으로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 금속, 철도 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핵심 경협 대상으로 보는 철도, 운수, 전력 등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정부 단위, 공기업이나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조율해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공동 추진은 제재가 풀린 이유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비핵화 메시지를 북미 회담 등에서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설득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회담을 앞두고 어제 저녁에는 조금 아쉬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번에 평양에 가기로 한 가장 어린 나이의 수행원이었죠.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때 북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참 고운 글씨로 편지를 써서 화제가 됐던 16살 학생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북한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어서 남북이 통일이 되어 할아버지 얼굴을 뵐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 때 16살 김규현 양이 북한의 큰할아버지에게 전달한 손편지입니다. 이번에 최연소 수행원으로 방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통일에 앞서 큰할아버지를 빨리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김 양은 북한에 있는 큰할아버지에게 선물할 돋보기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북측은 평양에 있는 우리 선발대에 김 양과 큰할아버지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양의 방북이 무산된 겁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다음 기회에 김 양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양과 큰할아버지의 만남이 어렵게 된 구체적인 사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오늘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특히나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정상회담 직전까지 완벽한 비핵화 시행이 아니면 대북 제재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회담을 바로 앞에 두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를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미국이 소집을 요구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입니다. Its violations are not one-offs. They are systematic.
The report contained evidence of multiple Russian sanction violations. 헤일리 대사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유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돕고 있다며 당장 제재 위반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엔 적당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13일에도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압력을 넣어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수정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발끈했습니다. 실제 허술해진 대북 제재망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동원한 환적과 북한이 중국을 통해 몰래 석탄을 선적한 사례가 많습니다. 북한이 시리아 무기 밀매상과 손잡고 예멘 반군에게 탱크와 탄도미사일 등을 수출하려 한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한 지난 14일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Council resolutions, we believe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미 국무부가 이번 방북단에 재계 총수와 기업인이 포함된 데 대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특히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금까지 남북 간에 논의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고 폼페이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말했습니다. 내전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36명에 대해 외교부가 다음 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정세 불안 지역에 가지 말라며 여행 금지나 철수 권고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어제 청문회 이후 곧바로 보고서 채택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관련 집단 분쟁 조정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추가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살충제 달걀이 나왔다는 소식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 철원 농장에서 나왔었고 이번에는 세종시에 있는 농장에서 출하가 된 달걀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해당 농장 달걀에 대해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한 정부가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 있는 쌍용자동차 분향소가 내일 저녁 정리가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노사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킨다는 데 합의를 한 상황이죠. 어제 오전 청와대 관계자들도 분향소를 찾은 뒤에 노조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던 순천대 교수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문제의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10월에 순천대에서 파면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영광군 불감면의 한 도로에서 50대 이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70대 여성 정모 씨를 치었습니다. 정 씨는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날이 어두워 정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남 거제시 장사도 근처 해상의 우럭 양식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양식장 컨테이너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해경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새 이사장에 임명된 배우 손숙 씨가 예술의 전당을 최고의 공연장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근직입니다. 연극 출연 등의 활동을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을 합니다. 고소를 한 남자친구는 어젯밤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불암산의 나비 정원이 오늘 문을 엽니다. 서울 도심에 처음 문을 여는 곤충 생태 체험장입니다. 700여 마리의 나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이어질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 실시간으로 전해질 장면들에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한 10시쯤 도착을 하면 당장 오늘부터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적어도 2번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통계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계 개편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됩니다.
전 통계청장 경질 논란까지 빚었던 가계 동향 조사와 관련해서입니다.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표본 응답률을 높이고 지출과 소득 조사를 다시 통합해서 공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문제로 체면을 구겼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조직 쇄신을 위한 내부 감찰 TF를 가동을 합니다. 퇴직자와 현직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 날씨부터 살펴보면요. 평양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고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날인 20일 목요일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듯 하늘빛은 다소 흐린데요.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아침 저녁과 한낮의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오늘 서울은 27도, 대구는 무려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지만 오후 한때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해지겠습니다. 대구는 모레 22도에 그치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경우 바로 내일부터 한숨 돌리면서 25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정체로 인해 오늘 오전 중 일부 중서부와 남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고요. 또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예상되고요. 광주가 28도, 창원과 부산이 27도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이후에는 늦더위가 꺾이면서 가을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부쩍 잦아지면서 항공사들이 올가미형 구속 장비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이 장비가 이틀 전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이 나서 간신히 제압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객실 앞쪽에서 한 남성이 승무원을 때리려는 듯 위협합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 남성의 팔을 붙잡고 말립니다. 하지만 난동은 계속됐고 결국 승객 4사람이 달라붙어 간신히 제압합니다. 그 사이 승무원들은 밧줄을 가져오고 올가미까지 사용합니다. 소란이 빚어진 건 16일 저녁 7시 55분 인천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진에어 기내에서입니다. 30대 태국인 A씨가 출발 직전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공국으로 추방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륙을 해야 되니까 자리 가서 앉으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거부하시고.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지만 A씨가 벌인 소란에 결국 계류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이 남성은 태국으로 돌아가면 감옥에 갈 것 같아 내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무원이 입국하게 되면은 진술조서 받고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해서 입건 예정이죠. 최근 기내 난동이 잦아지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올가미형 보안 장치까지 도입했는데 이 장비가 실제 쓰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10대 학생 30여 명이 여중생 한 명을 겁주기 위해 끌고 다니며 위협했습니다. 이 무리 가운데 한 명과 말다툼을 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현장을 본 주민들이 4차례나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주의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 10여 명이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학생들도 뒤를 따릅니다. 학생들은 벽 사이 좁은 곳으로 들어가 누군가를 둘러쌉니다. 지난 11일 저녁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넘어져서 잘 입을 긁는데 뒤에 있던 오빠가 발로 2번인가 차고 어떤 오빠 2명이 가위바위보 하면서 탁방 때리고.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무리들은 놀라며 황급히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른 골목으로 옮겨 2시간 더 위협이 이어졌습니다. 이틀 전 근처 골목에서 김양과 말다툼을 했던 남학생이 친구들을 모아 겁을 주려 한 겁니다.
생각하는 그런 무섭고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걸 본 주민들은 경찰에 4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번번이 주의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예상으로 다 보이는 어떤 폭행한 적도 없고 웃으면서 별게 아니고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이틀 뒤 김양의 아버지가 신고하자 경찰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김양에게 당시 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유재입니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6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을 가짜 전화상담원으로 끌어들여 중국으로 데려가서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여권과 대포폰 여러 개가 가방에서 쏟아집니다. 범행에 동원한 대포 통장과 체크카드도 나옵니다. 수사관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31살 양모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양 씨 등은 312명으로부터 6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인 뒤 상환 능력을 보여달라며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한 겁니다. 이들은 중국과 태국, 필리핀의 콜센터를 두고 경찰 추적을 피했습니다. 총책들은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국내에서 조직원을 모집한 뒤 범행을 강요했습니다. 여행사 상담원 일을 하면 된다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조직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망치려는 조직원에겐 끓는 물을 붓거나 잿더리와 야구방망이로 때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돈을 많이 번다. 근데 가자마자 여권이랑 핸드폰이랑 다 뺏기고. 경찰은 중국 공안청과 협조해 조직원 강제 송환 등의 성과를 낸 만큼 앞으로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오전 8시 4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합니다. 오늘 오후에 곧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시작합니다. 과거 2차례 평양 정상회담에서 관례와 격식을 따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두 정상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청와대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음에도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이어지자 다시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방북 다음 날에야 김정일을 만났던 2000년, 2007년과 달리 첫날부터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합의 수준을 넘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어느 선까지 끌어내느냐에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회담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이 대목이 이번 회담이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합의에 이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DMZ의 GP 철수, JSA의 비무장화 같은 내용이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48시간 정도입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토대로 동선을 짚어봤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청와대를 떠나 서울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8시 40분 공항을 떠나 북으로 향합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서해 하늘길을 1시간쯤 날아가 오전 10시 순환공항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북측이 마련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리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등장이 예상됩니다.
북쪽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관례여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장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해 점심 식사를 한 뒤 김 위원장과 첫 번째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백화원 초대소에서 회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특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문 때처럼 노동당 청사가 회담 장소로 될 수도 있습니다. 회담이 끝나면 문 대통령은 예술 공연을 관람합니다. 북한이 구구절을 기념해 제작한 집단 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을 5일 경기장에서 관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영 만찬을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 문 대통령은 둘째 날 김 위원장과 오전 일찍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이르면 정오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날 오차는 옥류관에서 진행되며 이어서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합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새롭게 조성된 여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거리 등이 참관 후보지로 꼽힙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날 오전 서울로 돌아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에 청와대 관저를 출발해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합니다. 대략 2시간 반쯤 뒤인 오전 10시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동선을 중심으로 2박 3일 동안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됩니까? 네, 오전 8시쯤, 그러니까 잠시 후에 헬기를 타고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출근 시간대와 겹쳐서 교통 혼잡의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교통을 통제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가 있어서 하늘길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울공항까지는 대략 1-20분 안에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과 수행원들을 태운 전용기, 공군 1호기는 오전 8시 40분에 이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전용기 중에 하나인 공군 1호기가 움직이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8년 만입니다. 비행 시간은 대략 1시간 20분 정도고 오전 10시쯤이면 평양 순안공항에 착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서해 직항로,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의 서해 하늘길을 이용해서 서울 평양을 오간 사례가 많은데 문 대통령 역시 이 길을 택했습니다. 네, 북한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안공항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접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나왔었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전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어제 브리핑에서 기대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평양 순안공항에 나오게 된다면 두 정상의 역사적인 평양 만남이 전 세계에 생중계될 것이고요. 네. 자,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우선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로 이동을 해서 점심 식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 숙소가 어딘지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어제 평양 현지 취재진이 보내온 영상을 보면 우리 선발대와 함께 미리 도착한 벤츠 차량 2대가 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목격이 된 바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평양 정상회담 때도 백화원 초대소가 숙소로 쓰였던 만큼 이번에도 숙소로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평양 도착 그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회담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오후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상 첫날 도착하면 북한의 헌법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첫날부터 두 정상 간 공식 회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첫날 회담을 했지만 이건 상견례 성격이 강했고 이번엔 이미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났던 만큼 곧장 회담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담 장소는 보안 경호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안 되고 있지만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나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청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례와 격식을 버리고 실질적인 대화를 곧바로 시작한다는 의미일 텐데 청와대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이 세 번째 회담이다. 네. 일체의 형식적인 절차를 걷어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격식을 따지지 않을 만큼 두 정상 간 신뢰관계가 구축이 됐고 이 회담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내일 오후쯤에 발표가 될까요? 네, 우선 청와대는 둘째 날, 그러니까 내일 정오쯤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발표하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어서 내일 오전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최대한 그러니까 빨리 일찌감치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뭐 두 차례뿐만 아니라 한 차례 정도 더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내일 오전에 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후 일정이 바뀔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다면 그 뒤엔 문 대통령은 이 평양 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후에 오후에는 평양의 주요 시설들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일정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고요. 오후에 추가 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2박 3일 방문하게 되면 둘째 날 저녁에 우리 측이 답례 만찬을 준비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둘째 날 환송 만찬을 이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길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바람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만 일단 김 위원장이 공을 들인 대동강 수산물 식당 등이 현재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셋째 날 문 대통령 언제쯤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까? 우선 오전에 이 전용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만 친교 일정이 있을 경우 귀환 시점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앞서 4.27 정상회담 때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던 만큼 비슷한 이벤트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일정은 아니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셋째 날 저녁 늦게 도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루 뭐 더 평양에서 묵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하루 더 묵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이고요. 아마 친교 일정을 하게 되면은 늦어도 오후 중에는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김태형 기자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던 중요한 일정들은 대부분 생중계가 되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의 평양 도착을 비롯해서 주요 일정 등에 대해서 생중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계차 5대가 평양 현지에 파견이 돼서 북한 조선중앙TV의 협조를 받아서 현재 생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생중계가 될지는 현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이틀 전 우리 측 선발대가 평양에 먼저 도착했죠. 현지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시내는 조용해 보였지만 선발대가 머물고 있는 고려호텔 안팎에서는 분주하게 회담을 준비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 2층에서 바라본 평양 시내 중심부 모습입니다. 고층 빌딩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저기 신축 건물 공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수풀이 드리워진 대동강변을 평양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신은 어린이도 있고 최근 들어 늘었다고 하는 택시도 자주 눈에 띕니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평양 시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비교적 조용한 모습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문구만 보일 뿐 회담을 알리는 플래카드 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남측 선발대가 도착한 평양 고려호텔 주변은 평소에 없던 차량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도 휴대전화를 들고 분주하게 통화를 합니다. 공동취재단 중계차 사이에 앞뒤 번호판을 하얗게 가린 벤츠 세단 2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사용할 방탄 경호 차량이 남측 선발대와 함께 도착한 겁니다. 그제 낮에 도착한 100여 명의 선발대를 호텔 직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북한 측 선발대 단장인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은 많이 준비해서 편안하게 이따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발대는 이 호텔 2층에 프레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카메라를 마주한 평양 어린이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미국은 회담 직전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대북 제재는 비핵화가 없는 한 풀리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 쪽 대기업 총수들이 평양에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북 관계와 비핵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4대 그룹 수뇌부와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고 완전한 대북 제재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상품을 포함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힌 겁니다. 특정 분야 상품이란 지난해 채택된 3개의 안보리 결의안에서 도입되거나 확대된 것으로 석탄, 섬유, 전자장비 등 거의 대부분 산업에 걸쳐 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국가는 북핵 프로그램의 종식을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이 북한과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할 가능성에 미리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P통신은 남북경협 중 철도 도로 부분 실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일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폭로한 익명의 칼럼과 서적 출간 등의 영향으로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건 남북 경협에서 또 다른 변수입니다. 대북 강경론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비핵화 부분의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번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 조치는 6.25 전쟁 때 최대 격전지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 철수, 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도 포함이 이번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력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좀 제거하고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이런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첫 번째 조치는 철원과 김화,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백마고지와 호삼국 시대 유적인 궁예도성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 한 달 만에 포탄 27만 발이 오간 최대 격전지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남북이 군사 분야 합의서 초안을 상호 교환해 문안을 정리 중이라면서 철의 삼각지대 공동유해 유적 발굴을 연내 시작하는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내 감시 초소인 GP 시범철수는 불과 600m 거리를 두고 남북 GP가 마주보고 있는 동해안 369 GP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우리 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인 GP수 불균형을 고려해 DMZ를 수십 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동시 철수하는 방안이 사실상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는 1953년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소총 등 중화기를 빼고 남북과 유엔사 장병들이 JSA 안에서 자유왕래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JSA 내 병력을 크게 줄이고 권총 등 경화기까지 빼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난 4월의 정상회담 때는 기억에 남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두 정상의 도보다리 회담이었죠.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북측에 지금 전달을 한 상황이라 식당 몇 곳이 또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2000년과 2007년 평양 정상회담 때 둘째 날 만찬은 각각 목란관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측에 과거와 다른 장소를 요청했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베이징 순방 때 숙소 인근 식당에서 현지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선 3,800원짜리 쌀국수를 먹으며 시민들과 접촉면을 늘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통제의 수준이 높은 북한 사회의 특성상 이 같은 제안이 희망사항에 그칠 수 있지만 그간 김 위원장의 파격 행보를 감안할 때 실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찬 장소로는 최근 대동강변에 배 모양으로 들어선 대동강 수산물 식당 등이 거론됩니다.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기쁨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 들러 식당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음식 가격이 높아 문 대통령의 제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골로 유명한 청류관이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조성돼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창전거리의 식당들도 후보로 꼽힙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남북 퍼스트레이디의 만남도 늘 관심사죠. 남북 정상 부인들이 이렇게 평양에서 만나서 교류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퍼스트레이디 간 첫 만남은 이설주 여사가 지난 4월 판문점 평화의 집을 깜짝 방문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짧은 만남에 두 여사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이번엔 김정숙 여사가 평양을 방문해 이설주 여사와 재회합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달리 남북 퍼스트레이디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이희호 여사는 창광유치원과 산부인과 병원인 평양산원 등을 찾았고 2007년 권양숙 여사는 여맹위원장 등 여성 지도자를 만났지만 퍼스트레이디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설주 여사가 김정숙 여사의 일정에 동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첫째 날 옥류아동병원과 김홍균 명칭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하고 이튿날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합니다. 두 여사 모두 음악을 전공한 만큼 음악대학과 예체능 영재교육기관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세 곳 외에도 북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평양 제1백화점이나 화장품 공장 등 경공업 현장을 추가 방문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납니다. 이번 평양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회담 의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오후에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첫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과거와 다른 모습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형식적으로 국가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고 그 다음 날에야 정상회담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직접 점심 식사 직후에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에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미로는 이번에 반드시 결과를 보겠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닌가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특사들 만담할 때도 불과 3시간 만에 만나주고 했거든요. 그때는 맹경일 통전부 부부장이 그 남한 지역에 와서 한 15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 정상회담이지만 거의 이제 한 해 동안에 3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격식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공항에서 의전 절차하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여장을 푼 다음에 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가서 어쨌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남북 공이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회담하고 내일 오전에 회담해서 잘하면은 내일 오찬 중에 공동성명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그 만약에 그때도 안 되면 오후에 회담을 또 할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모종의 성과를 보겠다고 하는 남북 지도자의 의지가 합치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의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이 있고요. 네.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간의 중재 문제, 네.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거고, 세 번째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그다음에 네. 전쟁 위협을 종식시키는 이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의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핵화 문제가 되겠죠.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것이 성과를 봐야 이제 같이 빛을 볼 수 있고 네. 남북 간의 관계가 지금 사실 북한이 바라는 게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 뭐 4대 그룹 총수들이 이제 다 가는데 가야 비핵화의 진전이 없으면 그냥 계획만 짜고 오는 것에 네. 불과하니까 이게 그룹 총수들이 가는 게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양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비장의 무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그 미국이 뒤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총수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대대적으로 또 다시 퍼주게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건 좀 과도한 거고요. 그룹 총수들이 투자를 할래도 못합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비핵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비핵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성의를 내야 된다는 압박이 굉장히 큰 거죠. 또 미국은 어젯밤에 또 유엔 안보리 소집해가지고선 국제 제재를 다독이고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찰 역할을 하고 우리는 착한 경찰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고 나오고 개혁과 개방으로 인도해서 비핵화를 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해서 결국은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루고 네.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비핵화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면서 네. 이제 오늘 정상회담을 봐야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4번째 친서를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021년 1월까지인데 네. 그때까지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거둬야 될 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2021년까지 비핵화 완료하겠습니다라는 걸 가능하다면은 조건이 없이 네. 하겠다는 의지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바라는 핵 신고에 대한 명확한 의향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야 될 거고요. 못 듣는다면은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남겨도 괜찮죠. 확실한 그 신고 의지 그리고 뭐 행동으로 한다면은 핵을 일단 중단하겠다. 네. 이걸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핵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핵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핵 프로그램 중단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미국이 걱정하는 ICBM의 상당 부분, 50% 정도를 종전선언 직후 뭐 2개월 내에 미국을 보내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뭔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은 성의 표시가 있다.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해야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이다. 이렇게 판명할 수 있고 그래야만 4대 그룹 총수가 가서 협의한 것이 결국은 시간은 당장은 아니지만 비핵화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제재가 좀 풀리면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힐 필요성이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막기 원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 달 동안 사실상 비핵화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 얘기는 됐던 거라고 전 그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그 합의 자체가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핵 협상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은 몇 달 내에 뭘 한다라고 해도 잘 안 하는데 이게 그냥 원칙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했던 건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족했던 것은 11월 달에 중간선거기 때문에 한 9, 10월에 가서 다시 속도 내자. 정상회담 또 한 번 해서 또 한 번 이벤트를 만들자. 이런 구상이 아니었나 전 봤기 때문에요. 그간의 뭐 우여곡절. 그러나 이제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핵실험장 폐기했고 엔진 실험장 해체했고 인질 돌려보냈고 유해 송환 55구 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 핵과 미사일 실험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했는데 미국은 말 한마디로 그냥 한미연합훈련 중단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폼페이오 장관 이번에 가지 말라 그래놓고 나오는 얘기들이 그럼 다시 한미연합훈련 다시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의 조치라고 하는 양보 하나가 그건 가역적인 거고 돌이킬 수 있는 거고 자기 간의 행동들은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핵실험장 다시 건설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내가 일방적인 양보는 못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약속한 거는 동시 행동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김정은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의 그 목소리로 우리 문 대통령한테 직접 하거나 아니면 문서로 남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한의 적대관계 청산 및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그다음 단계는 종전선언의 성사.
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문 대통령께서 평양을 다녀오시고 또 바로 또 유엔으로 떠나시는데 유엔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그와 거의 동시에 만약에 이번에 성과가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한테 평양을 가봐라. 그럴 테고 가서 모종의 문 대통령이 이뤄놓은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둬들인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합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핵신고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고하면서 사찰단도 복귀시키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연내 종전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데드라인은 10월 말쯤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보수 지지 세력을 의식해서 뭐 대북 강경 자세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도 뭐 피어라고 하는 공포 이게 그 책이 나와가지고선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행태가 좀 턱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가 한 4% 이상 그냥 아주 급락했거든요. 중간 선거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 좋은 대통령도 지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만약 지게 되면 더 트럼프 대통령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그런데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강경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손해보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가 뭐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평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돌이킬 수 없도록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특집 아침회의 끝나고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계속해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북서부 이들립주에 비무장 지대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21세기 최악의 참사가 우려됐는데 일단 군사 공격은 당분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러시아 소치에서 시리아 휴전 문제를 놓고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15일부터 이들립주에 15에서 20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을 떼어놓기 위해서입니다. 10 октября 2018 года по предлож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Турции осуществить вывод из этой зоны тяжелого вооружения, танков, реактивных систем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орудий и минометов. 비무장지대는 터키와 러시아군이 통제합니다. 이들립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터키는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다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우려해 군사 공격에 반대해 왔습니다. 반면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 이란 등은 내전을 끝내야 한다며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들립주에서만 3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나오자 유엔은 대규모 사망자가 나오는 재앙을 우려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거점에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오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곧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설 예정입니다. 북한도 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인데요. 먼저 오늘 아침에 조선중앙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을 미리 알렸고요. 노동신문은 어제는 6면의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실었는데 오늘자에서는 1면의 회담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볼까요?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 대북 제재를 두고 러시아와 미국이 설전을 벌였는데 한편에서는 오늘 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놓고 설전을 이어간 가운데 이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 대북 제재를 지렛대를 삼아서 평양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고 과거 핵 보유국이었죠. 카자흐스탄은 복잡한 비핵화의 경험이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중국도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조기 실현과 또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일면에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어제 노동신문에선 6면에 다뤘는데 오늘은 첨면을 장식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또 세부 내용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으로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펼쳐지게 됐다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자며 남북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0.35% 하락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56% 내렸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오후에 100억 원에서 장 마감 이후 대중국 관세 관련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율은 애초 알려진 25%보다는 낮은 10%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경찰관이 흉기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7일 오전에 브뤼셀 막시밀리안 공원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얼굴을 공격했습니다. 범인은 근처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쏜 총을 맞고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우호 조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는 등 우호 조약을 일방적으로 위반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나타내며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우호협력 파트너십 조약 중지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가 이 조약을 중지하자는 외무부의 제안을 지지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달 말까지 러시아 측에 이를 통보하고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도 알릴 예정입니다. 공식 통보 절차가 끝나면 조약은 내년 4월 1일부터 폐기됩니다. 이번 조약 파기로 양국의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파괴적 행보는 깊은 유감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타격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부대가 소유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공동조사단이 보여준 미사일 이동 영상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우기가 시작되면서 나이지리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큰 비에 강들이 넘쳐 홍수가 발생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배수 시설이 부족한 시골과 빈민가 지역에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당국이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뛰는 낙타의 등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의 한 서커스장에서 관람객을 태우고 있던 낙타가 이리저리 흥분해 날뛰면서 어린이 6명과 어른 1명이 다쳤는데요. 서커스를 관람하던 한 어린이가 낙타의 다리에 삽을 던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동물과 관람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동물을 학대하는 서커스는 사라져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붉은 용암이 솟구칩니다. 인도양에 있는 프랑스령 섬 레위니옹에 있는 유명 관광지 피통드라 푸르네즈 화산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 중 하나이자 가장 활동이 활발한 화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용암이 분출됐는데요. 최대 30m 높이까지 튀어올랐습니다. 이 용암을 직접 보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5만 년 동안 빙하에 갇혀있던 새끼 늑대가 온전하게 보존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캐나다 유콘 지역의 빙하가 깨지면서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새끼 늑대와 새끼 술록이 발견됐습니다.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 연대를 알아보니 무려 5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이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라화된 빙하시대 늑대입니다. 부드러운 털과 피부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어 연구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당시의 날씨와 환경 등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요. 8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평양에는 한 10시쯤 도착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나서기로 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출발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타고 갈 헬기는 7시 30분쯤 두 대가 청와대 경내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청와대 경내는 이 헬기 엔진 소리로 가득합니다. 문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단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 등은 이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으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북한에 함께 가진 않지만 임종석 비서실장도 환송을 위해 헬기에 동승을 할 예정입니다. 헬기를 타고 성남공항까지는 빠르면 10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별도의 인사나 출발 행사 없이 곧바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천적 논의를 해야 하는 회담이라 대통령 발걸음이 가볍지 않고 어깨가 무겁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에 이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측의 비핵화와 관련한 통큰 결단을 끌어내야만 북미 관계도 진전이 가능한 겁니다. 문 대통령도 흉금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두 정상 간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는지에 따라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 또는 합의 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내밀 카드, 경제개발 관련 카드가 될 거라고요? 예, 경제인들을 방북 수행원에 포함시켜 북측과 직접 면담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당장 경제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직접 논의를 하는 등 가능한 논의, 연구들부터 남북이 우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남북 경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서준 기자가 얘기한 대로 비핵화고 그런데 이번에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도 또 다양한 의제들이 얘기가 되죠? 네, 이번 회담은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판문점 선언을 점검하는 회담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군사적 긴장 완화도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그리고 NL의 평화 수역화 등이 논의가 될 텐데요. 그동안 상당히 깊이 있게 협의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 간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청와대 연결해서 지금 상황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평양에 함께 가는 수행단에 정치, 경제계 인사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각계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스포츠계에서는 탁구 현정화 감독이 갑니다. 27년 전 호흡을 맞췄던 이분희 선수를 이번에는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가 전합니다. 마지막일지 모를 포옹. 그래서 터져버린 울음. 1991년 남북 최초의 단일팀 코리아는 중국을 무너뜨리고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작은 통일을 이룬 것 같아서 더 기쁘고 앞으로 계속 이런 단일팀이 나가고 당시만 해도 단일팀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함께 복식조를 꾸렸던 현정화와 이분희는 이후 하나의 팀으로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둘은 1993년 세계선수권에서 한 차례 적으로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정화가 은퇴한 뒤 2005년 방북길에 올랐을 때도, 또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올해 평창올림픽에서도 이분희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분희가 선수 생활을 끝낸 뒤 북측 장애인 체육행정가로 변신했고,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안 좋은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현정화 감독은 4흘간의 정상회담 기간 축구의 차범근 감독, 아이스하키 단일팀 주장 박종아와 함께 남북 간 체육 교류를 논의합니다. 특히 탁구는 상시적인 남북 교류의 틀 속에서 2년 뒤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도 추진합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오늘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평양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늦더위가 남아있지만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가끔 지나고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날인 20일 목요일에는 헤어짐을 아쉬워하듯 하늘빛은 다소 흐린데요. 기온은 25도로 오늘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상당하죠. 한낮 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서울은 27도, 대구는 무려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지만 오후 한때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꽤 선선해지겠는데요. 대구는 모레 22도에 그치겠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경우 바로 내일부터 한숨 돌리면서 25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안개가 짙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전운전 하시고요. 대기 정체로 인해 오전 중 일부 중서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가 28도 예상되고 제주와 창원, 부산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 이후로는 늦더위가 꺾이면서 가을 정취가 가득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세 번째 만남을 위해서 오늘 북한을 방문합니다. 잠시 후 8시 4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향합니다.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입장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번에는 낼 수 있을지 또 한 번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소식 뉴스 특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